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폭로했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삼성 부역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KBS, MBC, SBS가 특정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거나 한 꼭지만 다루기로 했다고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하는 문자나 신문사설을 아예 빼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연합뉴스 이모 편집국장 대행은 장충기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평소에 들어둬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거죠. 문화일보 간부 문자는 더 이상 녹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언론 상황을 폭로뉴스가 포털을 모두 뒤엎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 기사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은 삼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아주 쏟아진 날입니다. 예, 아주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대북특별사절단 대표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 도착해서요,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법론, 북미 대화 구상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내리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만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네, 6시에 접견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남측 특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든가, 만난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북한에 가서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처음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과거의 사례로 비교해보자면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뭐 이런 남측과 줄다리기 하는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2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이 만남 자체가 남북 자체의 만남은 목적이 아니고 이 만남 이후에 이제 북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남측, 북측 모두 준비하는 단계,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의 만남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오고요. 정우영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남측, 북측 모두 그 상황인식이 동일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국 미국의 이 특사단이 고스란히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북측과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남측과 북측이 대략 합의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 얘기가 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예, 정리가 됐는지가 핵심이겠죠.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요 다음 바로 이 특사단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특사단이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별사절단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사단 파견의 세부 방안과 일정까지도 모두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만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일종 상강무역 같은, 예.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북한하고는 어제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남측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집권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역사적 만나기긴 했는데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뉴스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자,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기 때문에요. 기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기자단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보고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고 지금은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윤 씨가 미투에 나섰습니다. 안 지사가 수개월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김 씨가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찰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어제 새벽에는 안 지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요.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1시쯤 끝났는데 JTBC 뉴스를 못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모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여야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 2순위를 다투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평소의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안 지사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면서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인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인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법으로는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 같은 걸 고리로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케이스 뭐 이런 정도인데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일지를 떠나서 이건 이게 사고를 안 끝난다는 거죠. 뉴스가 이 뉴스로 끝나지 않고 그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사 향후에 민사 형사 차원에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어제 JTB 뉴스와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사건이 된 겁니다. 현재. 네, 또 김지인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또 사건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안희정 이제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지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의 정치적 사안들은 사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잠시 자수한다로 끝날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없죠. 예. 그나마 빠른 시간이 됐다는 정도고, 현재까지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몇 주간 정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자기 역사적 인터뷰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는, 변곡점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도 이제 미투의 대상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용기를 내고 목소리와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뉴스 다음에 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용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유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속한 그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예.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저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그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예,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이 인식에.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언론이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예. 그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자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뭐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예.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예. 네, 미디어들이 예,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예. 사실은 뭐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예.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예.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예.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뉴스공장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 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면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 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 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이나 또는 과세당국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하고 2주간 검사를 했더니 총 나온 게 61억이고, 예, 공이 몇 개나 빠진 것 같아요. 61억이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32억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2조 대를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지난, 2007년 얘기거든요. 네, 법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봐주기식으로 끝인 겁니다. 2007년인데 이제 10년 지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불법 자금 모집 그리고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4인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신이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예. 박영준 전 차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의 대선 캠프 핵심이죠. 예. 이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소환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쭉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것이 이제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 또 줄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태 같아요. 현재 속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마 포스코, 지난주 이제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수상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산토스 투자권 같은 경우에. 네, 에콰도르 회사였습니다. 에콰도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포스코를 수상한 투자로 말아먹었다. 덜어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박영준 씨 이름도 전 차관 이름도 같이 나오겠죠. 네, 지식경제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수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당시 총선 자금, 대선 자금, 포스코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정도 더 언급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어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무대에 오른 배우 애슐리 저드의 미투 운동이 촉발된 사회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즈업이라고 해서요. 성폭력과 성차별 시대가 같다라는 배지를 달고 이와 관련된 근절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제 저희가 낮에 기획한 꼭지인데, 우리는 영화 얘기를 좀 하자. 네, 굉장히 낯서네요. 네. 스포츠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예. 음악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있죠. 음악 얘기라기보다는 최순실 관련 음악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죠. 영화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아카데미라 저희가 잠깐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 미투와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동진 영화 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걸 해도 될까? 예. 그리고 워낙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아카데미 얘기는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잡았는데 어떻게 해, 또. 알았어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큰 뉴스들이 터지기 전에, 잡혀있던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적 다양성이 부족해졌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와 관련된 영화들도 극장에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네. 미국도 사실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할리우드가 그 위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워낙, 중하층 백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재건설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터라, 할리우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저항을 많이 보여왔고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면면이, 반트럼프적 정서, 어떤 미국 정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상식 자체가. 운동이 결합된, 그렇죠. 시상식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상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고요. 거기 이제 미투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합쳐져서 이른바 이제 타임즈업,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그런 정신들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 면면을 보시면 아시면 됩니다. 면면을 보시면. 네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예술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가진 방식으로, 힘을 가진 방식으로 이제 저항하는 거다. 아카데미 전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건 알겠고요. 자. 이 영화를 꼭 짚어서, 나중에 극장에서 보기 힘들면 어떻게, 구해서라도 봐야 한다. 그런 극장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너무 화제가 돼서 국내에서도 개봉이 될 건데요. 3빌보드입니다. 원래 이제 3빌보드의 원제는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인데요. 미주리 하면 이제 미국 중부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의 에빙이라는 카운티 바깥에 있는 3빌보드, 세계의 입간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에 한 3,000명 정도 사는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소동극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외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3빌보드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고요. 또 나무조연상도 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본상까지, 각본상 아니죠. 어쨌든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 제가 몇 가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탔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거론하시는 영화는 3빌보드를 꼭 챙겨서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개봉되어 있는 작품 중에 쉐이프 오브 워터도 사실은 멕시코 감독 기레르모 델 토로가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 내용을 보면, 정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나이 먹은 동성애자, 그리고 흑인, 하층민, 이런 등등 주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자 관점에서.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던 괴 생명체가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존재와 공생하는 방식,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정면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쉐이프 오브 워터를 아카데미가 작품상을 수여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정신적 모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남성들끼리의 네.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감독, 작품, 뭐 배우들의 어떤 그 면면들이 다국적, 다인종 뭐 등등. 지금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그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민자 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미국의 언론과 또는 미국의 다른 정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쓰리 빌보드와 쉐이프 오브 워터는 꼭 봐야 한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에 그 주요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품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더 포스트요? 워싱턴 포스트지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1971년도, 그러니까 72년도에 워터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71년도에 국무부 비밀문서 4천 쪽이 폭로가 됐는데요. 네. 데니엘 엘즈버그라는 군사 전략가가 그것을 내부 고발자로 베트남전에 관한 정보가 담겼던 그렇죠. 문서.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언론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시대적 코드가 강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작품들이 정합이 심해서 스필버그가 또 워낙 알려진 그 감독이라 이런 주요 부분에서는 좀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카데미 후보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과 더 포스트 수입은 안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도 막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장장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 뉴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절대 작은 영화가 아닌데. 네네. 예, 무슨 미니 다큐 정도.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스크린 수가 2,400개에 불과한데요. 예.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여러 일들이 많아서 그런 영화와 관련된 법안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이 얘기도 또 하나의 주제거리긴 합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게 시장 논리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대부분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화 이야기도 물꼬를 튼 만큼 따라 한번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영화 이 얘기를 오동진 평론가에게 연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니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기다렸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인사 미리 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 어제 사실 이 코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가 1년 내내 안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제는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많았다는 거는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가장 최근 3.1절만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보수 개신교에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오고 신도들이 나와서 들고 개헌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에 개헌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3.1절에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려 연방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 70년대까지의 역사, 개신교가,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가, 친일파가 되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의 재산들을 받아서 예. 예. 미국의 장려와 함께 예. 예. 적극적인 장려와 함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보수 개신교의 세를 얻어갔고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4.3에 민간인 학살에 목사님들이 동원됐고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그냥 역사입니다. 받침 판단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박정희 어제 요약하는 겁니다. 예. 예, 짧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이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개신교가 또 미국하고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연결돼 있고 함부로 탄압할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예. 삼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군대식으로 십자군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조직을 그 조직을 이끈 게 바로 최태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짧게 요약 잘했습니까? 예, 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예요. 예. 여기서 어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걸 포장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보위해라 이러면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도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태민.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해서 실제 최태민 과 이 조직에 포섭된 예. 혹은 합류한 혹은 협조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결국 실제로 이 진보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나서서 진보적인 쪽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태민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한기총이나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최태민 목사와 함께 전해집니다. 일하다가 한기총에서 나중에 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덜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한기총이나 그쪽은 최태민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주류 쪽을 확 빨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 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었고, 어저께 이제 실명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신명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굉장히 깊이 결합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태민 쪽에서 이름을 더 이용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거리를 두셨던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해요. 강하게 합류했다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떨어져나간 분들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좀 뒤늦게 이상한 거 상관없이 저기 돈과 권력이 있다 하니까 모이던 사람들도 거꾸로 많았고. 합류한 또 목사님들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합류했다가 떨어져나간 목사님들도 예,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한기총의 간부가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현재 한기총은 최태민 씨를 전면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예.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가치 평가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는 그렇게 개신교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얘기를 이제 하자고 모신 건데 예. 80년대 이후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설명해 전단 정권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70년대까지는 워낙 용공 시비가 심하니까 예.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와 굳건한 연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70년대 그 농반 진반 백이 두 개였다. 하나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개신교들조차 이 용공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백이 있다는 건 그 당시 유행했던 얘기입니까? 그 당시 애들 뭐 실제? 농반진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쪽이 중요했는데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투력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70년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단 정권에서도 박정희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미숙한 탄압 일변도가 아니라 상당한 나름 회유 정책들을 쓰면서 원래 그런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7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개신교 쪽의 목사님들이나 그 지도자들도 대단히 친미적이고 대단히 반공적이세요. 그거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전단 정권하고 뭐 친하게 지냅니다. 민주화운동, 기독교가 아닌 민주화운동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주교에서도 예컨대 제학순 주교님 같은 분이 전단 정권하고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0년대 독재 박정희 정권은 독재라고 정황했지만 전단 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전단 정권과는 가까이 지냈던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반박정희의 목표가 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거죠. 요약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하고는 그런 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 중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전단 정권과 타협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고, 그렇지만, 민주화운동 전체를 본다면 새로운 세대와 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광주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서 운동은 크게 발전을 해나갔고 그게 87년까지 이어지고요.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1988년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 딱 30주년이 됐고 이게 아마 2월 그때 29일인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이제 30주년. 만 30주년이 됐네요. 됐는데,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좀 진보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쪽도 반공주의를 갖고서 반공주의 틀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반공주의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반공주의를 기독교가 넘어서기 시작한 게 처음에 88년 되어서나요? 88년도에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화해와 사랑의 종교여야 할 개신교가 너무 반목과 대립과 증오를 부추겨왔다. 그래서 반공과 증오를 부추긴 거에 대한 회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죄책을 고백을 했는데. 88년에. 네. 그러니까 이 선언을 읽을 때 거기 모였던 분들이 이제 정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듣고 이 선언 내용 자체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안기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꼬투리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선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었고,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이제 충격파를 줬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꼭 있어요. 반작용이 그런데 너무 세게 왔는데요. 바로 이 선언이 한기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월남한 분들이죠. 한 10분 정도가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이제 남한산성 그쪽에 사시고 계셨는데 댁에 모여갖고 이제 일종의 성토대회 비슷한 거를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이 몇 달 뒤에 이제 한기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놀라운 일은
왜냐하면 이 선언을 채택한 주체가 한국교회협회 KNCC인데 지금은 이제 NCCK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NCCK 내에서도 이 선언을 채택했던 사람이 소수 집단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 전체의 어떤 보수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보수화의 단계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선언이 나온 뒤에 반작용으로 89년도에 한기총이 만들어지는 게 한 번이고. 네. 그 지점은 바로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컨대, 전쟁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2003년도에 예. 노무현 정권이 또 서게 되면서 이 대형 교회가 이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 되죠. 아, 대형 교회들이 시청 앞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입니까? 2003년입니다. 들어서기 직전이죠. 2003년 1월이니까. 당선된 직후네요. 네, 당선된 직후입니다. 아, 지금 한기총은 그때 시작해서 며칠 전에 3.1절 운동도 예. 한기총에서 예. 한기총의 명의로 조직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기총은 지난 30년간 예.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수 개신교들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집결하거나 예. 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건데 그 출범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증오의 전파, 대결의 전파에 너무 앞장섰지 않느냐는 내부 반성이 나오자 그 반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반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군요, 또.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당선된 직후였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동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강남 개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해석으로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동산이 개발되는 게 예. 우리 강남에 또 교회가 이제 확 생겨나고 예.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다들 잘 살고 싶고 예. 그런 개발의 욕망 같은 것들이 번져나가면서 이게 교회의 구도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90년대 통계로 쳐도 예. 전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23개. 예, 지금 치면은 아마 100대 대형 교회에 한 80개 정도는 대한민국에 있고 60개 정도가 서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예.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우리나라가 몇 프로 되지 않을 텐데 전 세계로 치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예. 지난 냉전 시기에 가장 성령 대폭발한 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대형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재벌의 성장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상권이 죽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50명, 100명 하는 정도의 소형이나 중형 교회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자 수가 조금 늘었는데, 예. 뭐냐면 일반 교회에 가면은 신자 수가 팍팍 줄고 있거든요. 대형 없어지는 교회 교회가 많아요.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신자가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가령 주류 기독교 쪽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여러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 이런 쪽은 신자가 늘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전통적인 네. 기독교 교회들은 이제 괴멸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성장사가 비슷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나머지는 계열사처럼 체인화되고.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또 한국 사회가 교육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교회는 이제 공동화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힐링 바람이 불죠. 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주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 특히 성장 신화를 내걸면서 이제 쭉 다른 길 쳐왔는데 거기서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는 가령 예컨대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삼박자 구원론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재물, 그걸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흡수되지만, 거기서 흡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예컨대 산기도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기독교에 한국밖에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기도원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서 새벽기도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기도원에 가 있었던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좀 감당하기 힘들거나 일반 교회에 부흥해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강렬한 체험을 원해서 갔는데, 산기도원이 그래서 작은 교회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몰락하게 되면서 산기도원이 존립이 안 되니까 해체가 되고, 자, 이분들이 교수님? 거리로 나와서 이게 박수 한번 하고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원구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폭로했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삼성 부역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KBS, MBC, SBS가 특정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거나 한 꼭지만 다루기로 했다고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하는 문자나 신문사설을 아예 빼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연합뉴스 이모 편집국장 대행은 장충기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평소에 들어둬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거죠. 문화일보 간부 문자는 더 이상 노고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언론 상황을 폭로뉴스가 포털을 모두 뒤엎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 기사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은 삼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우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아주 쏟아진 날입니다. 예, 아주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대북특별사절단 대표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 도착해서요,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법론, 북미 대화 구상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내리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만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네, 6시에 접견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남측 특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든가, 만난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북한에 가서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처음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과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언론이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예.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 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뭐,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무슨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미디어들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사실은 뭐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적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뉴스공장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 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면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 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 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이나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안지사에 대해서 출당 및 재령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안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없죠. 그나마 빠른 시간이 됐다는 정도고, 현재까지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몇 주간 정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자기 역사적 인터뷰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는, 변곡점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도 이제 미투의 대상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용기를 내고 목소리와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뉴스 다음에 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용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유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속한 그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저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그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 10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의 인식에.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안 지사가 수개월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김 씨가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찰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어제 새벽에는 안 지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요.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1시쯤 끝났는데 JTBC 뉴스를 못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모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여야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 2순위를 다투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평소의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안 지사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면서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인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인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법으로는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권 같은 걸 고리로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케이스 이런 정도인데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일지를 떠나서 이게 사고를 안 끝난다는 거죠. 뉴스가 이 뉴스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사 향후에 민사 형사 차원에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어제 JTB 뉴스와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사건이 된 겁니다. 현재. 네, 또 김지인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또 사건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안희정 이제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지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의 정치적 사안들은 사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잠시 자수한다로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또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발화가 될 것으로. 사례로 비교해 보자면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이런 남측과 줄다리기 하는 거는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2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이 만남 자체가 남북 자체의 만남은 목적이 아니고 이 만남 이후에 이제 북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남측, 북측 모두 준비하는 단계,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의 만남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오고요. 정호영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남측, 북측 모두 그 상황인식이 동일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국 미국의 이 특사단이 고스란히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북측과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남측과 북측이 대략 합의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 얘기가 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정리가 됐는지가 핵심이겠죠.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요 다음 바로 이 특사단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특사단이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별사절단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사단 파견의 세부 방안과 일정까지도 모두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만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일종 상강무역 같은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북한하고는 어제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남측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집권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역사적 만나기긴 한데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뉴스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기 때문에요. 기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기자단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보고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고 지금은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윤 씨가 미투에 나섰습니다.